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중부와 중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 등에 이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등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주로 봄에 발생하는 저기압성 폭풍, 강한 회오리 바람이어서 이번에 한겨울에 발생한 것은 기상이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이 연준의 이 인플레이션 관련 고강도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 내년 중간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났죠. 뭐 이거 서부만 제외하고 그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 토네이도 영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부, 중서부, 중북부, 동북부, 남부, 정말 미국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이 토네이도 영향에 들어가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부터 아주 거세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뭐 새벽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심한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부, 중서부, 북동부, 동북부, 남부까지 이 넓은 지역이 동시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토네이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기 때문이죠. 사망자가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확인된 것만 100명이 좀 넘고 있고요. 그중에 켄터키주가 그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 또 일리노이주의 아마존 분류센터가 파괴됐고 켄터키주의 양조 공장은 뭐 완전 날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양조 공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칸소, 미조리, 켄터키, 일리노이, 미시시피, 테네시 뭐 이렇게 여러 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참혹한 그런 피해였습니다. 네. 그러면 토네이도가 도대체 몇 개가 한데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네, 연방기상청은 이번에 토네이도가 최소한 26개 이상 발생한 것으로 네. 그렇게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여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중부, 중서부, 중북부, 동북부, 남부까지 동시에 이제 피해를 입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했고 이번 토네이도는 특히 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켄터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에 몰아친 토네이도는 시속 227마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위력이었고요. 그래서 켄터키주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주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아니라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고요. 이 토네이도가 그 30여 개 모이면서 중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남쪽, 북쪽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초토화라는 게 사실 말이 초토화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허허벌판이 되고만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토네이도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 토네이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바람이죠. 바람이죠. 네. 회오리 바람입니다. 뭐 작은 거는 수미터부터 해서 큰 거는 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것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이고요. 주로 이 허벌판 대평원, 미국의 대평원에서 발생하고 또 바다도 뭐 이렇게 완전히 그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주로 이 산이 없는 이런 그 평야지대에서 발생하는데 토네이도는 그 중심 부근이 강력한 상승 기류를 가진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이 상승 기류 때문에 그래서 토네이도가 왜 길쭉한 모양으로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이동하는 게 중심에 있는 강력한 상승 기류를 가진 저기압성 폭풍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성 폭풍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냉각과 응결작용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얼핏 보면 구름 기둥 같이 구름 같은 게 이렇게 그 기둥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토네이도 사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시즌이 토네이도 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토네이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항상 봄이나 초여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 통상입니다. 그래서 네. 연례 행사로 봄이나 초여름에 토네이도를 보통 겪게 되는데요. 저기압성 폭풍이어서 스콜라인으로 알려진 뇌우선을 따라서 이 토네이도가 나타납니다. 이 스콜라인으로 알려진 뇌우선은
봄과 초여름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래서 이 토네이도가 봄이나 초여름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한겨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물론 뭐 겨울에 토네이도가 전혀 나타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나타난 건 좀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고요. 기상이변에 가깝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최소 26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한겨울에 형성돼서 이렇게 맹일 떨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뭐 지금 피해 규모로만 보면 사망자 숫자 보면 100여 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 어떤 최근에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한겨울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겨울이면 추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도 지금 따뜻해진 공기가 그 미국의 상공에 있고 거기서 이제 북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 현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요. 물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부 보수 언론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도대체 이 토네이도 분석하는 데까지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 이변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까지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네. 이 자연재해라는 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네. 거죠, 대비하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토네이도는 지진이랑 같아요. 지진을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게 지진이 그렇죠.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토네이도도 지진과 비슷해요. 발생 원인이나 과정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토네이도의 가장 큰 이 토네이도를 겪는 지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압성 폭풍이고 스콜라인을 따라 나타난다. 그래서 대략 봄에서 여름 사이에 나타난다. 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이번처럼 한겨울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지진의 공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진이 일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대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네이도가 한번 올 때가 됐다. 이제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어떤 정확한 대비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최악의 토네이도는 1925년 3월 18일 미조리, 일리노이, 인디애나에서 발생했던 이 토네이도입니다. 이때 3시간 반 동안 몰아치면서 사망자 689명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부상자는 물론 2,000명이 넘었고요. 그 1925년 이후 100여 년 만에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낸 그런 토네이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 중서부, 중북부, 남부 평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토네이도를 공포를 안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서부에 우리가 사는데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 왜 지진 나는데 무서운데 거기 사냐고 하는데 네. 또 반대로 중부에 살면 지진 공포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이런 토네이도 공포가 그렇네요. 있고요. 뭐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도 하나씩의 근심 걱정은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 잘 좀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지원안도 좀 통과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켄터키를 비롯해서 피해 입은 지역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민주당이 네. 연방 준비 제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미국이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감 호소하고 있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인들, 또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요. 워싱턴 정치권도 결국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준비제도로 불똥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지 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겠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팽배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실시해라. 좀 빨리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좀 물가 잡아라. 이렇게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민주당이 좀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네. 것은 지난달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네.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난주 발표가 됐죠. 그래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8%가 폭등을 했고 1982년 이후 거의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인 근원 CPI도 4.9%가 급등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그 물가가 폭발적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오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 시장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달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욱더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예,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내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시작이 돼서 모레까지 열리는데요. 채권 매입 규모 이제 테이퍼링을 감소폭을 이제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서 내년 6월에 끝내기로 했는데 네. 아마 2배, 월 300억 달러로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끝나고 그럼 뭐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3월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런 정도로도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는 이게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그런 단체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이제 이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렇게 연준을 몰아붙이고 있는 건 뭐 아무래도 선거 때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렇죠. 정당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에 간섭을 잘 안 하고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하시지만 항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면서 그렇죠. 주식시장 조금만 떨어져도 막 난리쳤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철을 지금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중간선거가 11월이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1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야당한테 가진 않죠. 여당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제이크 오킨클로스 하원 의원이 공세를 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즉각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끝내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민주당의 요즘 뭐 많은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퍼링을 이제 조기에 종료한다는 건 시중 돈풀기를 이제 빨리 끝낸다는 얘기고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돈을 푸는 걸 중단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시중에 돈은 안 풀고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 긴축으로 간다는 얘기고 긴축으로 간다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 물가는 잡아야 되겠지만 너무 물가 잡는 데만 치중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긴축으로 가서 이 그런 상황이 경제가 더안 돼버리면 좋아지면 또 그렇게 안 되죠. 되면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은 물가 불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밸런스보다도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 물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경기 활성화를 좀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그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백악관과 민주당이 어떻게 조율할런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죠.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편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요.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 또 야당에 밀리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참 딜레마긴 할 겁니다. 아무튼 이 경제가 참 쉽지 않은 난제로 글쎄요, 좀 말이죠.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